안녕하십니까.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준수라고 합니다. 원장님이 너무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과찬을 들을 만한 분은 제가 사람은 아닌데 또 상당히 큰 부담감을 갖고 또 이 자리에 이제 서게 됐습니다. 일단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객지 생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저 살기에 바빠가지고 이렇게 좀 제 고향 뭐 제가 나온 어떤 우리 그 모교 저는 이제 진도 초등학교, 진도 중학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교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너무 좀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거를 이번에 이제 많이 느꼈고 다시 한번 이제 제 삶도 돌아보고 제 이제 또 앞으로의 내 고향에 갖는 의미 그리고 고향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되게 귀한 가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제가 2시간 동안 이제 저 첫 번째 제목은 나의 삶, 나의 보다 나은 금융을 위하여. 왜냐하면 제가 이제 주로 금융 쪽의 업무를 그동안 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또 진도 경제, 진도 금융 이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주로 이제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건지 그 부분을 처음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뒤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이 좀 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금융 생활을 잘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 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금 살기 위해서는 이제 뭐니 해도 돈이 결국은 또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돈 관리를 어떻게 잘해서 그렇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돈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이제 노후를 좀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내용을 좀 두 번째 파트에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저는 태어난 거는 사실은 대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줄을 제가 이제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제 부모님한테 이제 들었더니 대전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저희 부친이 이제 6.25 전쟁통에 대전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좀 글씨는 좀 잘 쓰셨나 봐요. 그렇게 막 당시에 많이 배우시지는 않으셨는데 글씨를 잘 써가지고 이제 당시에 대학 나왔다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대전에서 행정병을 했나 봐요. 글씨를 잘 쓰니까. 그래서 행정병 하면서 이제 보니까 이제 저희 모친을 대전 여자입니다. 그래서 만났고 얼마나 이렇게 입이 좋으셨던지 진도 산다는 얘기도 안 하시고 아주 좋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진도에서 대전에서 이제 태어났다가 아마 대전에 정착이 이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에서 정착을 못 하시고 이제 진도에 이제 다시 내려와서 이제 저는 한 5살, 6살 때부터 이제 진도읍으로 와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졸업한 이후에는 이제 고등학교는 광주에서 이렇게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부친이 이제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내가 우리 아버지만은 절대 안 닮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선하시고 이게 이제 이렇게 착하신 분인데 이렇게 이제 약간 경제관념, 돈관념은 없으셨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도박 이런 것도 좀 좋아하셨고 이제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저히 이렇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저는 이제 우리 부친이 하는 거는 반대로만 하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까지 이제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친이 이런저런 걸 이렇게 시도하시다가 이제 안 됐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별정직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마 진도읍사무소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근무를 오랫동안 이제 정년퇴직까지 이제 하셨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이제 모친의 아무래도 부담이 더 크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 방문 판매 이제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가사를 이렇게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좀 중학교 때 다닐 때 이제 그런 대로 공부 잘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억나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 진도 중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갑자기 우리
부친이 뭐 이렇게 막 그 의자나 이런 집기 이런 걸 날리라고 막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교실에.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부친의 직업이 그래도 막 이렇게 좀 그러면은 내가 좀 자랑스럽고 막 그럴 텐데, 아이 뭐 이렇게 창피하게 왜 오시냐. 그런 이제 그 생각을 한 그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제가 제 부친은 존경하고요. 되게 이렇게 착하고 선하신 분인데,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착하고 선하다고 해서 세상이 이렇게 잘 사는 건 아니다. 이제 뒤에 이제 제가 이제 금융, 뭐 경제, 금융 얘기를 이제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진짜 이제 그게 현실은 또 우리가 착한 것 이전에 우리가 현실은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혜롭게 이제 그런 경제 생활, 금융 생활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아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다들 좀 공부 좀 한다고 그러니까 법대 가야지, 뭐 판검사 해야지, 뭐 그래서 나중에 뭐 판검사 해야 뭐 아니면 행정고시 봐가지고 뭐 군수를 해야지. 그런데 이제 저는 뭐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돈을 잘 버는 게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경제학과를 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르렀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보다 저도 이렇게 돈 버는 재주는 없나 봐요. 이제 돈을 벌려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 뭐랄까, 경제생활, 금융생활을 합리적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에 조금 돈에 대한 욕심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환경이 그렇게 넉넉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막 그 뭐랄까, 그냥 원론적인 걸 생각한다든지 약간 선비같이 너무 이러면 안 되지,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너무 돈 욕심 내면 안 되지, 약간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하는 일도 오히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 은행이나 뭐 증권사나 뭐 자산운용사나 그런 시장에 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이제 돈벌이를 하면은 훨씬 더 돈을 많이 모았을 텐데,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감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제 윤리적으로 비도덕적인 것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렇게 이제 감독하고 단속하는 그런 이제 업무를 그렇게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진도에도 이런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그 금융연수원에서도 금융인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 최고 경영자 과정,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은행이랄지 그런 이제 임원분들이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조찬 모임으로, 거기 이제 서울 생활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무슨 6시 한 반쯤에 와가지고 아침에 이제 조찬 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강의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뭐 주로 내용은 이제 인문학적인 내용들이 이제 한 반 정도 되고, 금융과 관련된 것도 반 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강의를 많이 하고 저도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좀 시니어가 되면 될수록, 그렇게 임원급이랄지 이제 그렇게 그분들이 되면 될수록 뭔가 이제 어떤 문화, 인문학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관심, 그러게 그것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이제 어떤 지식과 어떤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제 어떤 단계까지는 오르지만, 실제 이제 어떤 지도층 이상이 되면은 이제 그런 걸 넘어서 좀 더 도대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나라를 위해서 이게 어떤 좋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자꾸 이제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되게 이제 알차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진도문화원에서 이렇게 또 이런 그 공간, 이런 또 이벤트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되게 놀랍고, 약간 되게 이렇게 좋은 일이다. 또 우리 진도가 뭔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훨씬 어떤 그런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생각들이 중요하고, 그 생각을, 좋은 생각을 키워나가고, 또 같이 이렇게 생각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성찰하면서 뭔가를 좀 더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좋은 의미가 있는 공간인 것 같아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이런 지금 인연이 저한테는 되게 가치 있는 것 같고, 오늘 인연을 통해서 저도 좀 더 진도라는 진도라는 우리 지역, 제 고향, 제 터전을 위해서 뭔가 좀 할 수 있을지 이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보는 계기가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막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게 모르겠는데, 예.
쟤는 이제 66년생 경주 이씨고요. 이제 태어난 저희 부친은 이면면 기룰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막 그 따라가지고 거기 뭐 산소 이렇게 따라서 막 갔던 기억이 있는데 되게 이제 당시는 그래도 막 제법 사람들도 있고 어렸을 때 어렴풋이 기억날 때는 사람들도 많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나중에 대학교 때는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진짜 이제 거기 사람도 없고 이렇게 몇 가구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살지는 않았지만 이제 기루리가 이제 기루리가 이제 그렇게 어렴풋이 떠오르고요. 이제 진도 초등학교는 이제 70회 나왔습니다. 선배들이 이제 많이 아까도 인사해보니까 선배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진도중학교 지금 군청에 있는 예전에 있었던 거기 진도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당시 이제 뭐 연합고사 뭐 봐서 이제 광주로 가서 조대부고 34회 이제 85년에 졸업해서 이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제법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은 서울대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되게 시험 보는 날 뭐 이렇게 배탈도 나고 뭐 다 핑계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런 관리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돌이켜 보면은 다 뭐 여기 어르신들은 다 그렇겠지만 저도 이제 광주에서 이제 자취를 하는데 생각보다 그 자취하는 환경이 너무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열악했어요. 그냥 이제 친구들 셋이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제 누님이 또 잠깐 와서 밥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뭔가 이제 저는 시험은 뭐 그냥 엄청 잘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만 이제 했었는데 뭔가 좀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사실은 평소에 보는 실력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당연히 주변에서는 선생님들은 뭐 이제 당연히 재수해야지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솔직한 말로 이제 뭐 집안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그렇게 재수를 하고 뭐 이런 거는 적절하지 않다. 뭐 연대도 훌륭하잖아요. 뭐 서울대는 아니지만 그래서 또 제가 연대 가서 또 뭐 공부를 하다 보면 또 그냥 또 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냥 이게 하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연대를 들어가게 됐는데 조금 학비가 좀 비싸더라고요. 서울대에 비해서. 그래서 학비가 비싸가지고 첫 입학금은 되게 조금 좀 그래도 이제 저희 부친이 그래도 이제 공무원을 하셨으니까 학자금 대출도 좀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첫 입학금은 됐고 그 이유는 이제 그래도 조금 공부하니까 이제 또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장학금 받아서 이제 무사히 연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제가 들어간 게 이제 한국은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은 이제 이렇게 은행의 은행이고 이제 통화를 발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를 발행을 하는 그 기관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 돈의 가치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인플레이션 물가가 계속 올라버리면 이제 그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기관이 한국은행인데 그 한국은행에는 이제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되게 이제 조사 연구 쪽의 기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부 가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이제 첫 그 직장 생활을 그래도 이제 주로 국내 이제 이런 경제 조사 연구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이제 하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 근무를 제법 그래도 좀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열심히 해서 그 학술 연수라는 걸 보내줍니다. 미국의 대학을 보내줘요. 그래서 미국의 대학을 보내줘가지고 제가 운 좋게 엄청 빨리 그게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빨리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 저기 보시면 이제 저희 미 보스턴 대학에 이제 되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아마 한국은행에서 가장 어린 나이로 또 이제 보스턴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러 이제 가게 돼서 이제 그런 기회를 잡아서 이제 보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기간 중에 IMF 외환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IMF 외환위기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뭐 다 어려웠죠. 아시겠지만 은행들도 많이 망했고요. 뭐 당연히 대기업들 뭐 많이 망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도 구조조정도 되고 은행들도 구조조정도 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마찬가지로 왜 그런 위기가 생겼냐? 그러면 그 위기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하다. 뭔가 한국은행도 감독을 잘 못한 거 아니냐? 이제라는 그런 어떤 문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고로 한국은행 기능 안에는 은행을 감독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은행에서 다 은행을 감독을 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전까지는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은행이 아무래도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한국은행이 통화를 이제 찍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은행에 이제 줘야 되고 그런 어떤 저희가 이제 최종 대부자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시중에 어떤 유동성이 안 돌고 신용이 경색이 되면 그거를 풀어줘서 경제가 돌아가게끔 하는 역할이 이제 한국은행이 했기 때문에 이제 은행 감독도 같이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감독 체계가 개편이 있으면서 그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은행 감독 기능을 떼어내고 또 이제 우리 금융회사 종류 중에는 보험회사가 또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감독하는 보험감독을 또 떼어내고 또 이제 우리 자본시장, 증권 감독하는 증권감독원이 있었습니다. 증권감독원도 떼어내고 또 이제 우리 뭐 신협이랄지 상호금융, 우리 뭐 농협 단위조합이랄지 뭐 새마을금고는 이제 감독체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또 뭐 카드사라 할지 이런 쪽을 감독하는 게 신용관리기금이라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기관을 다 통폐합해가지고 외환위기를 이런 경제 외환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금융감독원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직장이 갑자기 이제 그 한국은행이 있고 갑자기 금융감독원이 이제 생겨버리게 돼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한국은행에 가기 직전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보스턴 대학으로 가기 전에 은행감독을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학술연수를 돌아올 때는 금융감독원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제가 인연을 맺어서 이제 99년부터 이제 근무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다행히 운이 좋게 주변 이제 좋은 상사도 만나고 또 이제 알게 모르게 다 이제 저희 이제 고향 분들도 도움이 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뭐 좀 제가 과분하게 뭐 이렇게 이제 뭐 비서실장도 하고 뭐 은행감독국장도 오래 하고 그리고 이제 임원도 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금감원장은 이제 금감원 출신 내부 출신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감원의 내부 출신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최고가 부원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를 수 있는 최고가 부원장인데 그래도 부원장까지 이제 제가 이제 하게 됐고요. 그래서 부원장 근무를 이제 마치고 이제 금융연수원으로 오게 됐는데 이제 저로서는 이제 아까 소개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중간에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금감원 말고 조금 더 세상을 좀 넓게 보는 그런 그 계기가 된 게 있었던 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세계은행에 파견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기구인데요. 그러니까 세계은행은 약간 어떤 거냐면 이제 전 세계 인류의 빈곤을 좀 퇴치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국제기구입니다.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금융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아프리카랄지 이런 개도국에서의 금융 시스템이 아무래도 은행도 약하고 금융 시스템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장도 좀 뭐 다른 나라 많이 다니면서 나름대로 이제 많이 배우고 다른 나라의 어떤 은행 시스템, 은행 감독 제도 이런 걸 만드는 데 이제 나름대로 기여를 했고요. 이제 돌아와서 이제 또 제가 또 그 나름대로 제 어떤 시각이나 이런 걸 좀 넓힐 수 있었던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이제 당시 이제 청와대의 경제수석실에 있는 경제금융비서관실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비서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대통령의 시각에서 모든 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뭐 금감원이다 하면 자꾸 이제 금융감독의 시각만 보다 보면 이게 이제 그 어떤 다른 세상의 다른 많은 영역들을 못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 비서실에 가니까 모든 게 대통령의 시각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평가하고 어떻게 하면 될지 대책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저도 이렇게 이제 대통령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금융을 어떻게 보고 또 경제를 어떻게 보고 지금 경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금융시장 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해결하는데 어떤 거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하면서 이제 각 부처나 기관들을 어떻게 보면 컨트롤하고 각 부처나 기관들의 뭔가를 주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정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또 나름대로는 그런 어떤 그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시각에서
국정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관리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배울 수 있어서 또 이렇게 나중에 이제 제가 금감원 뭐 부원장까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부원장을 이제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잘 충실히 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되게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부원장의 꿈이라고 그러면 이제 부원장 꿈 하면 꿈이 이미 달성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이유가 없고, 왜냐하면 뭐 금감원장은 아시겠지만 이제 금감원 내부 출신이 아니라 대부분 밖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고 있는 차에 이제 여기 한국금융연수원이라는 이제 곳에서 원장 자리가 비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여기 연수원장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되고, 이제 저는 당연히 이제 후배들한테 이제 금융감독원 부원장 자리를 어떻게 보면 물려주고, 후배들한테 기회를 주고, 이제 저는 연수원장으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이제 이게 뭐 여기 삼청동, 원래 그러니까 청와대에 지금 있는 자리에 거기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렇게 금감원 한국은행에 비해서 입지가 되게 그쪽 산세도 좋고요. 거기 뭐 뒤에 그 청와대 뒤에 있는 북악산부터 해가지고 뭐 한양 도성길 해가지고 되게 경치도 좋고 아주 아늑한 곳에 지금 이제 제 사무실이 아마 요쯤 어디쯤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잘 좋은 경치를 만끽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금융연수원은 뭐 하는 곳이냐면은 금융인들을 교육시키는 곳입니다. 일종의 금융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뭐 은행 직원들이 대부분이긴 한데요. 뭐 은행 직원들이 이제 은행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어떤 테크닉이나 지식이나 이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험이나. 그래서 은행 임직원들이 이제 필요한 은행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성이나 아니면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도 필요하니까 이제 도덕성, 윤리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그런 연수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이제 기관입니다. 한국금융연수원. 그래서 지금 작년 9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벌써 한 10개월 뭐 됐습니다. 이제 엊그저께 같은데 그냥 엄청 빠르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인들이 어떻게 조금 더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해서 우리나라 금융 산업이 좀 더 좋아질까 하는 게 이제 제 이제 주된 업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뭐 이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이게 제가 오늘 이게 이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같은 학교에 뭐 진도에 뭐 그런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이 오늘 그 만남을 통해서 아무튼 진도와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과 저가 다 이렇게 뭔가를 배우고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화원 하니까 제가 이제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인문학, 뭐 문화 이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뭔가 관심 이런 게 이제 높아지더라고요. 이제 우리 저 원장님 앞에서 이제 완전히 그 주름 잡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게 그 서울 그 마포구의 공덕역쯤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공덕역 그쪽에 사는데 이제 그쪽 제 아파트 바로 뒤에 효창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효창공원이 있는데 그 효창공원이 보니까 이제 백번 기념관이 있고 백번 선생 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종종 산책도 갔는데 이제 거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이 백범 김구 선생이 강조한 것도 이제 이게 문화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려면 결국은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입니다. 특히 교육의 힘으로 이 일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뭐 교육 사업을 원래 이렇게 백범 선생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화원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문화를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 문화를 높은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결국은 문화가 높아지면은 결국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 우리 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이 되게 변하고 그게 또 어떤 행동과 어떤 정책과 어떤 실천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좀 우리 세상이 좀 더 아름답게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비도 오고 날도 굳은데 이렇게 배우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배움의 의미가 이제 뭘까 이제 그런 너무나 이렇게 유명한 말인데 이제 뭐
학교 성적 뭐 혹은 직장에서의 어떤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공부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너무 이게 이제 어떨 때 보면 그게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제 뭔가 내가 이렇게 좀 막 빠른 시간 안에 뭔가를 배워서 뭔가 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 스트레스가 조금 가장 없는 그 배움 그거는 좀 한 차원 높은 이제 배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스스로를 좀 더 이제 성찰해보고 되게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뭔가의 어떤 좋은 책을 읽거나 그러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내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내가 좀 사는 게 맞는 것인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책을 만나서 거기서 어떤 깨달음이 있고 그러면 너무나 즐겁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갈수록 조금 더, 소중하구나 하는 이제 느낌을 저도 이제 좀씩 갖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어떤 배움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으시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참 이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내내 되게 강조했지만 결국은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냥 이게 결국은 제 키워드는 금융 같습니다. 어쨌든 뭐 경제학 전공했지 한국은행 금감원 뭐 이렇게 하다 보는 게 이제 금융인데 이제 결국은 그냥 이렇게 제 그 어떤 직업적인 삶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제 삶에 결국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들은 결국은 이제 금융이라는 키워드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서 뭐 그나마 조금 더 우리 금융 산업이 조금 더 건전하고 좀 더 좋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뭔가 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 좀 좋은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 키워드가 이제 금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당연히 뭐 금융이라는 거는 뭐 너무나 그냥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당연히 뭐 돈을 융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에 여유가 있는 이제 경제 주체가 이제 이걸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 금융기관이 그 돈을 일종의 이제 풀링하죠. 그 돈이 커지게 되면 그 큰 돈을 가지고 이제 커진 돈을 가지고 뭐 이제 자금이 필요한 주체들에게 이제 돈을 빌려주어서 결국은 이제 필요한 주체가 어떤 경제 활동을 잘해서 그게 이제 경제 성장이 촉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금융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금의 공급을 하는 쪽은 주로 가계입니다. 물론 개인별로는 당연히 이제 생애 주기에 따라서 제가 집을 사야 되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큰 돈이 필요하거나 어떨 때는 제가 잠깐 뭐 소득이 조금 낮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결국은 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계를 놓고 보면은 돈을 공급하는 주체이지만 개별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서는 이제 개인도 이제 자금을 수요를 하게 되죠. 이제 자금이 필요한 주체의 대표적인 거는 결국은 기업입니다. 이제 기업 활동을 하려면 결국은 뭔가 공장을 지어야 되고 뭔가 투자를 해서 생산을 해가지고 뭔가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기업이 이제 결국은 자금이 이제 가장 필요한 이제 경제 주체이고요. 근데 뭐 당연히 요즘에는 기업도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엄청 큰 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현금이 많습니다. 요즘 뭐 삼성이라 할지 뭐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현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이제 오히려 이제 운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로 자금 조달보다도 뭐 기본적으로 조달도 하고 운용도 같이 하는 게 많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오히려 이제 조달보다는 운용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융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경제 여유가 있는 쪽에서 이제 필요한 쪽으로 이제 이렇게 좀 연결을 해주는 건데 저희가 이제 뭐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이라고 이제 구분을 해보자면 이제 간접 금융은 중간에 이제 은행을 통해서 대출해주는 이제 경우가 이제 간접 금융이고 직접 금융이라는 거는 이제 기업들이 돈을 필요로 하는데 이제 주식을 발행합니다. 이제 주식이라는 게 그 회사에 대한 권리죠. 그래서 그 주식을 발행하면 그 주식을 이제 직접 주식 시장에서 살 수 있습니다. 혹은 뭐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채권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채권을 발행한다는 거는 내가 얼마 동안 쓰고 얼마의 시점 이후에 이제 돈을 갚는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이제 채권 시장에서 또 이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직접금융이라고 하는데 이 직접금융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금융기관의 역할이 이제 제한적인 거죠.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 채권을 시장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가 좀 복잡하실 텐데요. 그래도 그냥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제 작년에 이제 경제 주체별로 자금을 얼마나 이제 조달해서 얼마나 운용하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표인데요. 여기에 이제 가계입니다. 그래서 가계는 이 파란 게 이제 돈을 내가 소득을 가지고 내가 돈을 운용한 겁니다. 이 색이 이제 자금 조달입니다. 빌린 겁니다. 그러면 요것의 차가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계는 소득을 벌어서 주로 돈을 이거는 이제 소득을 벌어서 그 돈을 기본적으로는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만큼 빌리기도 하죠. 뭐 집을 사거나.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계는 이만큼의 돈을 그만큼 이제 운용을 합니다. 뭐 은행에 은행에 이제 예금을 하든지 아니면 뭐 펀드를 사든지 보험을 들든지 요즘에는 이제 뭐 가상자산, 비트코인도 사죠. 또 이제 요즘에는 해외 주식도 많이 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주로 이 돈을 운용을 하는 거고요. 금융회사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이렇게 자금을 중개를 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그냥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조달한 걸 그냥 운용해서 이제 그거를 결국은 이제 예금자랄지 금융 소비자한테 주기 때문에 똑같죠. 근데 이제 이 비금융법인이 이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결국은 이제 자금을 운용하는 거는 이만큼이고 조달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는 그만큼 자금을 이제 빌린다는 뜻입니다. 정부도 있습니다. 정부도 이제 필요한 재정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채를 물론 세금을 걷지만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경우도 이제 이게 자금을 운용하는 거 이게 조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차입을 이제 하고 있고 이제 뭐 당연히 정부 차입이 너무 과하게 많아지면 정부가 재정 적자가 있게 되고 정부 재정 적자가 있으면 지금 저희가 이제 미국의 경우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너무 이제 정부 부채가 커져가지고 이제 과연 이제 미국 국채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불안감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아직은 재정 수지가 건전한 편입니다. 국제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이제 이 정부가 자꾸 이렇게 어떤 빚을 많이 내가지고 어떤 걸 무리하게 했었을 때 이제 우리나라 재정 그 건전성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일부 또 그런 걸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을 때, 지금 어려울 때, 이럴 때는 당연히 정부가 뭔가 적극적으로 어떤 뭐 재정 지출을 통해 가지고 저희 뭐 예를 들면 우리 지역사회 무슨 광급 공사를 할지 뭐 여러 가지 지역사회 지금 뭐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제 뭔가 지출을 하게끔 위해서 뭔가를 준다라 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경기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국외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국외라는 거는 이제 해외입니다. 그래서 이 해외도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건 우리나라 입장에서가 아니라 해외 입장에서 이제 자금 운용과 조달인데 해외에서 자금 조달을 많이 합니다. 그 뜻은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 자산을 많이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젊은 사람 포함해가지고 이제는 전부 막 미국 뭐 이런 해외 시장에 금융자산에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또 최근에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국외 부분 쪽에 오히려 이제 자금을 많이 유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게 반드시 바람직하냐. 이게 이제 돈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뭔가 그 경제 활동을 그렇게 이제 잘 중개해 주는 것인데 이렇게 다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 어떤 뭔가 혁신 기업들이나 그런 기업들이 돈을 받아서 기업 활동을 열심히 해야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뭔가 소득이 높아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런 자금이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피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국내에서 조금 돈이 돌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중요한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현황입니다. 뭐 아시겠죠? 근데 여기 저가 이제 어저께 이제 제가 내려왔는데 어제 내려오면서 이제 광주은행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은행장님하고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이제 미팅을 하고 왔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광주은행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광주은행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지금 행장이 그 광주은행 진도지점에서 근무를 했더라고요. 한 몇 년 했대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인구도 줄고 경제 규모도 줄고
그리고 이제 워낙 또 상호금융, 이제 우리는 농협은행, 우리 단위조합, 뭐 신협, 수협, 뭐 축협, 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워낙 이제 단위조합 쪽에 이제 그런 수요가 많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당이 되기 때문에 광주은행에서 도저히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어떤, 제가 이렇게 우리 진도 주민, 군민들 입장에서 이제 안타까운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이런 어떤 다양한 금융회사들의 어떤 이용할 수 있고 뭔가 그런 접근성이 있어야 훨씬 더 이제 어떤 내 돈이 어떤 뭐 크든 적든 간에 그 돈을 좀 더 수익률도 좀 높게 하고 더 안전하게 관리도 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금융회사가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회가 조금 없지 않나. 그래서 뭐 그렇지만 여기 가장 가까운 곳이 목포죠. 목포. 그럼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목포라는 게 또 거길 가서 또 이제 금융 거래를 하는 게 이제 뭐 그냥 이렇게 편한지 쉬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그 아쉬운 부분은 뭐 여기 이제 우리 진도는 요게 많지만은 이제 금융 투자업자, 뭐 증권회사, 뭐 자산운용사랄지 이런 이제 쪽이 너무 없다 보니까 또 이제 은행도 이제 지금 여기 농협은행만 있고요. 이제 여기 이쪽에 이제 시중은행이나 뭐 이런 쪽은 지금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이제 더 나은 어떤 금융 서비스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조금 한계가 이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도는 이제 보니까 농협은행 하나 있고 상호금융이 이제 단위조합, 축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예금 그렇게 이제 진도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이 농협은행의 경우를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은행의 어떤 성장성 내지는 수익성 이거를 저희가 분석할 때 이제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예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대율이라는 게 뭐냐면 예금액 분의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협은행이 이제 우리 예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금 중에서 우리 이제 대출을 얼마나 하느냐 하는 비율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진도 농협은행을 보니까 4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금은 뭐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데 대출해 줄 데가 없다는 거죠. 대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많고 뭔가 경제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대출을 받아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결국은 예대율이 그렇게 낮으면은 그 돈을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금을 받았으면 돈을 금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금리를 주려고 대출을 해야 이제 대출 금리를 가지고 이제 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돈을 거기 뭐 우리 상호금융 중앙회, 그러니까 농협 중앙회 쪽에다가 그냥 돈을 보내서 이제 운용을 해가지고 그 수익을 받는 그런 식의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경제가 진도 경제가 훨씬 더 조금 활성화되고 더 많은 기업들이 조금 생기고 뭔가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이 되면은 이제 당연히 예대율이 높을 수 있는데 예대율이 이제 높지 않다 보니까 이제 진도에서 어떤 은행 업무를 하는 것 자체의 어떤 경제성 그런 것이 이제 떨어져서 이제 지금 같은 상황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가계와 기업이 있는데 이제 결국은 기업이 뭐 결국은 얼마나 생산을 하느냐가 결국은 우리나라 소득 수준을 결정을 합니다. 이제 그걸 생산 국민 소득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기업이 생산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뭐 일을 해야 되니까 노동력과 돈이 들어가는데 이 노동력과 자본을 가지고 생산을 했고 그 생산한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요. 그걸 이제 근로자들한테 임금 주고 뭐 이자 주고 배당금 주고 하는 게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배당을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하면 그게 이제 가계가 그 소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분배 국민 소득이고 이 분배 국민 소득이 또 이제 어떻게 지출이 되냐면 이 가계가 이제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업이 만든 물건을 사고 소비하지 않는 남은 저축이 있잖아요. 물론 정부에 세금을 내고요. 또 해외에서 뭔가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물건은 뭐 해외에서도 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금융의 경우에는 저축을 하면 금융회사가 저축받은 돈을 가지고 결국은 기업에 대출해주고 기업이 이제 결국은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생산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 흐름이 이제 생산과 분배, 지출이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요. 뭐 이거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계가 이제 결국은 소득이 있으면
이 소득 중에서 소비 지출을 통해서 이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이 저축이 이제 금융기관에 이제 예금으로 가고 혹은 이 시장에서 이제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 쪽으로 들어가면 이 돈이 이제 결국은 이 기업의 이 부채나 자본 쪽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생산을 통해서 우리 경제 성장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과 경제 성장의 어떤 관계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금융은 이제 뭐 이렇게 경제 혈류 그런 말을 씁니다. 경제 혈류, 경제 혈맥 그런 말을 쓰는데 이제 결국은 금융이 지나치게 과해도 실물 경제에 비해서 과해도 안 되고 조금 부족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이 만약에 실물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너무 작으면은 결국은 돈이 필요해야 뭐 기업들이 뭔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돈이 막히게 되면은 이제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을 우리가 충분히 못하게 되고요. 너무 이제 또 금융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금융이 이제 많게 되면 실제 어떤 실물 경제보다 과하게 되면 결국 이제 물가가 오르게 되고요. 무슨 자산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가게나 기업도 너무나 이제 빚이 많아가지고 이제 힘들어지고요. 뭐 빚이 많아서 힘들어지면은 이제 그게 또 대출 받은 것이 부실이 됩니다. 그러면 부실이 되면 금융회사도 부실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런 경제, 금융, 뭐 외환 위기 이런 것들이 또 초래가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물 경제 활동 수준에 이제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금융이 이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금융이라는 것이요, 돈이 진짜 어떻게 보면 두 얼굴이 있습니다. 이 금융시장은 어떻게 보면 탐욕입니다. 금융시장에 돈을 버는 사람들은 탐욕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에 돈을 못 벌어요. 이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룰이 필요합니다. 그런 룰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룰을 지켜가면서 이제 금융을 장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유혹들이 이제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탐욕적인 수익 추구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뭔가 단기적으로 뭔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도 무시하고 뭔가 어떤 약간 속이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어쨌든 돈을 벌려고 하는 유인이 있습니다. 뭐 우리 가게의 경우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막 빚이 무서워가지고 막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빚이 무섭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냥 대출을 막 받는 거예요. 뭐 대출 받아가지고 일단 뭐 연끌 투자라고 하죠. 뭐 대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무리해서 집 사고 뭐 가상자산 비트코인 사고 주식 사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좀 빚을 많이 내는 거를 무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그 가게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고요. 또 이제 뭔가 이게 고위험 고수익이다 그러면은 이게 막 쉽게 현혹됩니다. 엄청나게 사기를 많이 당해요. 무슨 이거 뭐 괜찮은데 조만간에 뭐 이제 주식이 뭐 나중에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되니까 뭐 이거 한번 지금 뭐 용돈 있으면 투자해도 좋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막 그 속아 넘어 들어가는 분들이 많으셔요. 뭐 이거 괜찮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는 엄청나게 나쁜 사람들이 많거든요. 범죄자들도 많고 금융 사기를 치는 사람도 많고 금융회사 임직원도 그렇게 본인이 성과를 상품을 많이 팔아가지고 오히려 뭔가 돈 벌 생각만 했지 이 사람이 뭐 잘못돼가지고 손실을 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무감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가게도 이런 어떤 유혹에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또 이런 사기나 이런 피해가 발생한다. 이제 기업의 경우도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떤 부채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당연히 있죠. 기업의 경우는 어려우면 당연히 살아야 되니까 지금 버텨야 되니까 이제 어떤 차입을 해가지고 이제 버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그런 정도를 지나가지고 사실은 뭔가의 어떤 뭐 이런 경영 혁신이라 할지 구조조정이라 할지 이런 노력을 통해서도 극복할 수 있는 거를 자꾸 이제 뭔가 어려우니까 돈만 대출만 받고 별로 대책도 없이 그냥 계속 돈으로 버티다가 나중에 재산 빼돌리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냥 부도 내버리고 이런 어떤 기업들도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또 이제 정부 나름대로 또 이제 이제 정권을 잡고 뭔가 하려면은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경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경기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경기가 이렇게 좀 부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진보 정부, 보수 정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이제 경기 부양을 해서 뭔가 어떤 돈을 풀면은 돈이 도니까 일단은 뭔가 어려운 게 이제 조금 완화된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돈을 푸는 데 있어서 뭐 이제 금리를 내리거나 아니면 통화 공급을 많이 하거나
혹은 이제 정부 재정을 통해서 이제 아무래도 정부에서 돈 보따리를 풀어서 자꾸 이제 지원을 해주면 좋아지죠.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어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제 이런 정책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한데 또 이제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들이 너무 어떤 수준을 넘어서 과하게 됐었을 경우는 결국은 뭐 기업이나 가게나 뭐 금융회사나 마찬가지로 정부도 나중에 보면 이제 결국 부도가 나게 되는 그런 사태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폐해가 이제 있을 수 있게 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폐해를 어떻게 하면은 평소에 예방을 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융 감독 당국의 이제 역할입니다. 금융이 이렇게 너무 탐욕스럽지 않고 건전하게 이루어져서 뭔가 어떤 경제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결국은 금융 감독 당국의 이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금융당국 체계는 이제 기재부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감독당국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이렇게 있고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기획재정부는 이제 정부 예산, 재정정책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사냐 안 사냐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게 결국은 국제금융입니다. 이게 우리 외환 보유고가 충분해야 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는 정말 수출입이 많기 때문에 해외에서 뭔가 요청이 왔었을 때 우리가 어쨌든 달러로 가지고 있다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고 이제 금융위 금감원이 이제 금융정책과 금융기관 인허가도 하고 검사 제재도 하고 한국은행은 이제 당연히 통화금리 정책을 운영을 하고 뭐 금융 안정 분석 기능을 또 일부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게 예금보험공사 역할인데 예금보험공사는 이제 은행이 이제 그래도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도 예금을 그래도 이제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걸 보장을 해주는 기구가 이제 예금보험공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참 그 논의하고 있는 그 중에 이 기재부에서 이 예산 기능 떼어내야 된다. 이제 이걸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기재부에서 이 예산 기능을 이제 같이 수행을 하면서 너무 재정 건전성만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산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약간 갑질 같은 거 하고 너무 이제 이게 너무 도덕적 해이다. 뭐 지자체 정부에 이게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너무 재정 건전성만 강조하고 당장 이제 우리 실물 경제는 너무 어렵고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너무 어려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충분히 노력을 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그 정부 조직 개편할 때는 이 예산 부분이 이렇게 떨어질 것 같고요. 이 예산 부분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이 금융 정책 쪽을 또 이쪽에다가 붙이자 하는 그런 이제 논의가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금융 감독 당국의 금감원 쪽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니까 이 소비자 보호를 또 별도로 떼어내자 하는 이제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우리나라 금융이 그러면 잘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를 몇 개 좀 적어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뭔가 이게 지금은 우리 경제가 너무 이제 일단은 너무 이렇게 저출산 뭐 고령화 현상에다가 너무 이제 지금은 뭐 인구도 너무 줄고 뭐 약간 이게 코리아 피크론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경제의 전성기는 이제 지났다. 이미 전성기를 지나서 이제 그냥 약간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그런 시기다라는 경제 활력이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되게 기업들도 비용도 많고 사실은 이제 가격 경쟁력도 갈수록 이제 떨어지고 있고 어떤 새로운 상품,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을 창출해서 뭔가 세계 시장에서 내는 그런 역동성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자꾸 성장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장을 질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성장의 과실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공유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뭔가 공유만 하고 성장이 안 되면은 이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은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뭐 조금 덜 벌더라도 파이가 적더라도 그냥 같이 그러면 사이좋게 잘 나눠서 쓰자.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방향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뭔가 경제 활력을 높여서 성장을 촉진하고 그 성장을 촉진한 걸 가지면서 동시에 우리가 공정하게 같이 나눠서 잘 쓰자라는 이제 어떤 국정 철학으로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또 결국은 이제 금융입니다. 결국은 금융이 그런 부분에서 뭔가 서포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생산적 부분으로의 어떤 자금 중개 기능이 강화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여전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은 너무 탐욕적이고 뭔가 이제 항상 금융회사들, 임직원들 그들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소비자들이 진짜 뭔가 이렇게 손실을 봐가지고 피해를 봐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제 고려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제 가계 부채 문제도 있죠. 소상공인이나 이제 자영업자들이 되게 이제 대출은 많고 지금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조금 연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대출이 다 부실이 나잖아요. 가계 대출도 부실 나고 기업 대출도 부실 나고 그러면 부실이 나면은 결국은 금융회사가 건전성이 무너집니다. 다시 말해서 금융회사도 부실이 됩니다. 그러면 금융회사가 부실화가 되면요, 이제 예금 인출 사태 납니다. 이제 금융회사 뭘 믿고 이제 예금을 내가 맡겼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예금을 다 인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죠. 내가 지금 은행에다 맡겨놓고 편안하게 내가 이렇게 이제 필요해서 쓰는데 갑자기 이제 은행을 못 믿는 사회가 돼버리면 이제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이 조금 따뜻한 금융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포용적인 금융. 또 이제 우리 지구 환경, 그러니까 이런 저탄소 탄소 배출량이 너무 많아지면서 지금 온난화가 되고 있고, 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기후 재난,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진도에 어업 하시는 분들 이렇게 들었더니 뭔가 좀 해수면 온도가 우리도 뭐 올라가가지고, 뭐, 그 어종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예전 같지 않다고 그러고, 그래서 뭔가 어떤 그런 기후 환경을 위해서 뭔가 어떤 금융이 해야 되는 역할,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취약계층이라 할지 어떤 그런 이 신용도가 낮아서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랄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그런 포용적인 따뜻한 금융이 좀 이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네 가지 과제인데요. 이제 제가 뭐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중개 기능 강화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너무 부동산입니다. 뭐 부동산 관련해서 돈이 너무 많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1932.5조가 다 부동산 관련해서 돈이 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우리 뭐 가계 기업에 대한 이런 그 대출의 한 반 정도가 다 부동산입니다. 2013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너무 부동산으로만 쏠려 있다 보니까 부동산이 사실은 우리나라 뭐 새로운 제품 만들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 수출해가지고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뭔가 일자리 창출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더 이제 이런 주식 채권 시장, 직접 금융 시장이나 우리 자산운용 산업, 특히 이제 자산운용 산업의 경우는 어쨌든 지금 제가 이렇게 직접 주식 채권 투자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자산운용 산업은 어떤 걸 하냐면은 이렇게 펀드 상품을 만듭니다. 주식도 섞고 채권도 섞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펀드 투자를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다양한 상품을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운용 수익을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그런 어떤 직접 금융 시장과 자산운용 산업을 통해서 그 돈이 이제 주로 투자하는 것이 결국은 주식 채권 시장이고, 이 주식 채권 시장은 결국은 기업입니다. 결국은 기업들이 다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혁신 기업이 이 돈을 통해서 훨씬 더 이제 경제 활동을 더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뭔가 이제 그렇게 하는 쪽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금융 수요자 보호인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금융회사 직원들하고 뭐 금융 계약을 할 때는 일단은 의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금융회사 직원들은 뭐 다 이렇게 위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뭐 KPI라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얼마나 파는지 그런 실적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그 임금이랄지 뭐 본인이 연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어떤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어떤 금융 수요자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서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금융회사들이 이제 그런 그 불완전 판매랄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금융거래 하실 때 이런 것들은 잘 저희가 이제 챙겨서 이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제 잘 규율을 해야 되는 이제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본시장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렇게 자본시장 내에서도 이제 그냥 우리 직접 투자하시다 보면요. 어디 뭐 예를 들면 어떤 주식을 사시면은 이게 시장에 보면은 이게 불공정 거래 행위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뭐냐면은 이게 주식을 사면은 그 주식을 과하게 매집해가지고 갑자기 주식 가격을 올리게 합니다. 올리게 한 다음에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따라오잖아요. 주식 오르네? 그러니까 그러면 따라서 사요, 주식을. 그러면 딱 오르기 시작하면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때 또 다 팔아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시세를 조정하고 또 어떤 기업들은 이제 뭔가 어떤 기업이 무슨 합병을 한다든지 뭔가 좋은 제품을 발표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게 주가가 오르잖아요. 저 기업은 잘 좋겠구나 하는데 그 내부자 정보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내부자 정보를 알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아무도 모르죠. 일반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뭔가를 뭐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해서 대박을 내는 뭔가를 발표해요. 근데 그 내부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또 관련된 사람들만.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모르죠. 일반 투자자들은 그냥 있는데 내부자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만약에 좋은 호재가 있다. 좋은 그런 게 있으면은 미리 지금 사둬야 되겠죠. 그럼 미리 엄청나게 사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를 해요. 그러면 주가가 확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또 수익을 또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시세 조정이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는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금융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불공정 행위를 척결을 해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돈을 좀 더 안심하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또 척결하는 것이 또 이제 과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그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 이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다 디지털화되고 다 스마트폰으로 전화도 받고 뭐 다 편리하게 돼 있잖아요. 이 편리함의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또 이제 저희는 뭐 개인 정보로 할지 뭐 모든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밖에 이제 이미 노출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협박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보이스피싱 시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새로운 어떤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면 또 개발합니다. 또 새로운 기법 해가지고 계속 보이스피싱 기법이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금융 사기에 대해서 뭔가 척결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당연히 이제 우리 금융 소비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런 보이스피싱에 이제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제 우리 국민의 금융 이해력, 파이낸셜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금융 이해력, 이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결국은 이런 금융 이해력과 이런 디지털 금융 이해력이 있으면 결국 이런 어떤 불안전 판매로부터 내 스스로를 지킬 수도 있고요.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나 이런 것들에서도 내가 현혹되지 않을 수도 있고 결국은 이제 보이스피싱 사기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이제 입는 일을 예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제가 한두 달 전쯤에 제 그 진도 여기 초등학교 동창이 갑자기 또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도 금융감독원 있었다고 이래저래 해서 이제 부인이 뭐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습니다. 뭐 수천만 원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빨리 신고를 했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보니까 이제 그 30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럼 30분 이내에 어쨌든 뭔가 해당 은행에 전화를 하든지 경찰청에 전화를 하든지 금감원에 전화하면은 그게 조치가 돼요. 그래서 바로 그 계좌를 중지시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돈을 다시 돌려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30분을 넘겨버리면 그 돈이 이렇게 세탁이 돼버려가지고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건도 이제 제가 금감원 통해가지고 알아보니까 뭐 가상자산 거래소 쪽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게 세탁이 돼가지고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안타깝게 됐던데 이제 보면은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분들이 이제 보니까 뭐 단순히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그냥 우울증 걸리시죠. 막 그걸 본인도 용납이 안 되고 가정에서도 그 용납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건강을 해치시는 분들이 건강을 잃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보이스피싱 이 부분은
진짜 아무튼 이 금융과 관련된 뭐 그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뭐 낯선 데서 뭔가 연락이 오고 뭐 낯선 데서 뭔가 이렇게 오퍼가 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뭐 친절하게 하고 뭐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해 주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당할 수가 있고, 실제 당하시는 분들 중에요, 교수도 많고요, 고위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냥 어처구니 없이 당해요. 그만큼 이제 그 어떤 사기 기법이 이제 진화를 하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 이해력에 대한 조사 결과인데요. 이게 보니까 이제 뭐 점수가 우리나라가 보니까 한국은행하고 금감원에서 이제 했는데, 우리 OECD보다는 우리가 전반적으로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금융 이해력이.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20대, 70대 저소득 고전 미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제 이분들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금융 교육이나 이런 것도 이제 20대, 70대 저소득 고전 미만에 대해서도 훨씬 더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그렇게 이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요즘에는 다 모든 게 다 디지털이니까 다 뭐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을 어떻게 이제 쓸 수 있을지, 쓰고 또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 그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융 접근성이라는 관점에서 자꾸 이제 은행 점포도 줄고 되게 이제 어디 점포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정말 다 모바일 뱅킹이든지 이런 걸 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뱅킹 다 잘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좀 더 나은 그 투자를 위해서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증권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펀드 투자를 하신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여기 진도에는 점포가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목포에 가셔서 뭐 그렇게 내가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다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거래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점포가 우리가 진도에 그런 뭐 증권사나 운용사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지털 쪽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익숙해지시면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되게 쉽게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그런 그 자금 관리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째가 이제 우리 금융회사가 무너져 버리면 이제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꼴이 돼버리고 이제 위기가 생기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이제 무너지지 않도록 더 관리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이제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따뜻한 금융 얘기인데요. 이제 우리 금융 소외계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은행의 어떤 문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그래도 어떤 상환 의지가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금융 서비스,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 어떤 점포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은행이나 이런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어떤 주민들에 대한 이런 그 접근성,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이제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후 문제랄지 이제 이런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이제 금융회사의 주주나 금융회사의 임직원이나 그들만의 어떤 이익만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정부나 이런 공공적인 어떤 그런 어떤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항상 이렇게 뭔가 금융회사로서 책임감 있게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측면에서 또 이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게 이제 뭐 더 나은 금융을 위해서 이제 뭔가 제가 그러면 어떻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뭐 나름대로 이제 뭐 그런 어떤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제 있는데, 결국 이제 금융이 건강해야 이제 경제가 잘 돌아가고요. 또 이제, 금융이 이제 잘못되면 이제 우리 경제에 큰 피해가 초래가 되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금융이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이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또 의미가 있다. 근데 이제 감독 당국의 역할도 이제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이제 결국은 금융회사, 금융업 종사자들이 이제 뭔가 전문성도 있고 윤리의식도 가지면서 뭔가 이제 건강한 그런 금융문화, 항상 소비자 보호에 본인의 이제 정말 부모님처럼 어떻게 보면 금융 거래하는 소비자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어떤 그런 문화, 그런 게 중요하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금융연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 업무인데,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또 금감원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또 금융연수원장으로서 금융연수원이 이런 좀 더 나은 전문성 있고 윤리적인 금융인들이 또 많이 만드는데 제가 또 역할을 하면 그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걸 마치면서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결국은 높은 수준의 문화와 교육인데 이제 제가 이렇게 요즘 좀 좋아하는 이게 좀 영어라서 죄송합니다만은 learn 그러니까 배운다라는 뜻이고요. unlearn입니다. 이게 부정어를 붙여가지고 이제 이걸 고쳐 배우고 이제 relearn 다시 배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뭐 그랬다고 하는데 이제 21세기에 어떻게 보면 문맹이라는 거는 이게 읽고 쓰고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런 응원가를 이렇게 끊임없이 배우고 또 이제 어떤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을 또 이제 다 버려서 얘가 알고 있던 지식은 잘못됐구나 라는 걸 내가 인식하고 다시 고쳐 배우고 그리고 또 더 다시 배우고 이런 어떤 평생의 어떤 그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어떻게 보면 배움의 과정 계속 배워야 되는 게 좀 힘들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은 또 이제 약간 이렇게 즐겁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나의 어떤 호기심을 항상 조금 채우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또 이제 이런 과정이 또 이제 또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 준비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준비한 거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만든 그 강의 교재 중에서 제가 이제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를 쭉 그렇게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중요한 거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까지 혹시 말씀드린 것 중에서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먼저 한번 제가 답변해 드리고 또 뒤에 이어서 그렇게 남은 시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 쉬었다 하십시다. 그러시죠. 예. 그러시죠. 10분은 그러면 쉬었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슬라이드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도 짧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되게 좀 빨리 넘어가긴 할 텐데요. 중요한 거 위주로 말씀드리고 이렇게 좀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천천히 여기 제가 그 책 하나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아까 좀 돋보기 쓰시고 이렇게 함께 시간 나실 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마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뭐 어르신들이 입장에서 이제 노후자금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게 좋을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이미 잘 아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냥 약간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같이 좀 짚어보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 금융 상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 당연히 저축 상품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수록 점점 중요해지는 게 이제 금융 투자 상품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또 대출을 또 이제 받으셔야 될 때는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대출이라는 거는 이제 생애 주기상으로 보면 한참 뭔가 경제 활동을 할 때 이제 대출이 필요한 것이라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험 상품이 있는데 진짜 보험 상품이 이제 갈수록 조금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이제 저희가 이제 기대 평균 수명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소요되는 갑작스러운 어떤 그런 지출이 증가가 있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예전에는 다 이제 자식들이 이제 잘 키워서 자식들이 다 그걸 뭔가 커버를 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게 이제 어려운 시대가 돼버려가지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이제 준비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갈수록 이제 보험 상품이 이제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이제 뭐 요양이랄지 특히 이제 요양보험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이제 뭐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 요즘에 이제 특징이 이제 요양보험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50대, 40대 후반, 50대 초반, 뭐 50대 이렇게 많이 50대, 60대도 들기도 하고요. 이제 많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은 이제 50대 뭐 정도 되면 그래도 아직 경제 활동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이제 드는 것 같은데 이제 부모님들 이제 편찮으시고 뭐 그런 걸 겪으면서 이제 요양보험이 필요하구나 해서 이제 요양보험을
많이 이제 드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노후자금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자금을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작은 나름대로 있는데 각자의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있는데 그거를 너무 이걸 조금 불려보겠다고 해가지고 무리하게 이제 뭔가를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시장에는 언제든지 이제 이런 자금을 뭔가 끌어들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나쁜 의도로 뭔가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피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무리하게 이제 하는 것들은 당연히 안 해야 되겠고요. 또 뭐 당연히 이제 뭐 뭔가를 또 투자를 했는데 이제 그 황금성이 떨어져가지고 뭔가 황금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그때그때 또 필요한 그런 순간에 이제 그런 자산을 가지고 내가 이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소득 규모도 줄고 또 이제 계속 어떤 물가랄지 생활비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좀 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큰 분류로 보면은 이제 저축 상품이 있고 금융 투자 상품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저축 상품은 우리 뭐 이제 은행에 주로 대표적인 게 은행 상품일 텐데 이제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겁니다. 금융 투자 상품은 이제 원금 이자가 아니라 이제 투자 수익을 받는 것인데 이제 사실은 잘만 하면 엄청난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제 자칫하면은 이제 원금까지도 다 이제 잃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주식, 채권, 펀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그만큼 또 이제 다 돈을 잃을 그런 개연성이 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제 우리 저축 상품 중에서 은행 우리 상업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고 우체국 예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단위조합 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기 예금은 일단은 맡기고 나서 이제 만기가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이제 수령하는 것이고 정기 적금은 매월 이제 일정 기간 금액을 납부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목돈 마련하는 것이고요. 그냥 이렇게 이제 그때그때 쓸 수 있는 예금이 이제 수시 입출금 예금입니다.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고 이제 이런 어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약간 좀 꼼꼼하게 약간 발품을 팔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래도 몇 푼 안 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뭔가 은행이 어떤 은행 상품이 어디가 조금 더 금리를 좀 좋게 주는지 예를 들자면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도 이용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K뱅크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똑같은 돈인데 인터넷 전문 은행이 훨씬 더 예금 금리가 좋고 그렇다면은 사실은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굳이 여기 항상 가까운 데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만 쓰실 게 아니라 조금 그런 비교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좀 나은 금리를 주는 곳을 좀 찾아서 그렇게 예금을 가입하는 게 이제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런 그 금감원의 홈페이지에 파인이라는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조금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서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조회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회하는 여러 가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검색을 했더니 이제 금리가 전북은행이 좀 이렇게 높고 카카오은행이 조금 더 높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카카오은행 쪽을 가입할 수 있다고 그러면 카카오은행을 듣는 게 좋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또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아마 대부분 우리 특히 상호금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신협이랄지 우리 단위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당연히 우리 비과세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또 이제 금융 이유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또 생각보다 중요한 게 세후 이익률이 중요합니다. 세후 수익률이 세금을 그래도 이제 이자 소득세를 15.4%를 떼기 때문에 15.4% 이자 소득세가 이제 면제가 되는 그런 상품들을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뭔가 드실 때 이게 비과세가 되는지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이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 이제 그 이자를 다 받고 이자 소득세를 덜 내도 되게 됩니다. 이제 어떨 때는 이렇게 특판 같은 것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만약에 이런 정보를 보실 수가 있으면 그때그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특판 예금을 그렇게 또 가입하는 것도 이제 좋고요.
뭐 당연히 이제 그 저축 상품 들 때는 이제 그게 내가 맡겼을 때 이제 이자가 얼마고 내가 어느 정도 기간까지 맡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당연히 그 가입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만기가 된 예금은 이제 바로 찾아야 되고, 만기가 됐는데 가만히 놔두면 금리를 적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된 예금은 반드시 조금 찾는 게 이제 좋습니다.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다 예금자 보호제도 적용을 되기 때문에 그 은행이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조합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 새마을금고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 이제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는 보장을 해줍니다. 5천만 원까지 해주는데 이게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9월 달부터는 1억까지 해줍니다. 근데 1억까지 해주는데 그 1억이 한도가 이제 개별 금융회사별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금융회사별이니까 뭐 좀 예를 들면 저축은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축은행은 한 곳에 또 1억 넣고 또 한 곳에 1억 넣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 뭐 단위조합이다 그러면 농협 단위조합에 이제 5천만 원 했는데 이제 지금은 1억까지 해도 이제 안심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예금보호제도는 정부가 다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은행이나 조합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 이제 보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금융투자 상품인데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식이 그 회사의 어떤 가치를 보여주는 주식, 그 다음에 채권이 이제 채권의 경우는 이제 그 회사가 뭐 얼마 있다가 금리를 얼마나 준다라고 하는 증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채권을 이제 통상의 경우는 섞어서 이렇게 이제 펀드 상품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주가가 떨어지면 이게 이제 손실이 다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채권은 주식하고는 달리 그래도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이제 채권은 다 이제 갚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과 채권을 이제 섞어서 그렇게 이제 통상 이제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는 운영을 하고요. 이게 이제 펀드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 투자 상품인데요. 이 펀드는 이런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예금이나 무슨 파생금융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별도의 어떤 펀드를 설정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을 잘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가지고 이제 그 펀드 가입자에게 이제 그 배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펀드를 통해서 일반 어떤 투자자들은 일반 개인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 주식 채권을 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완전한 뭐 어떤 정보도 알아야 되고 그때그때 막 이렇게 민감하게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조금 안심하고 조금 길게 투자를 하려면 이 펀드가 이제 가장 일반 개인들이 하기에는 좋은 상품입니다. 근데 이제 이 펀드의 경우에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좀 젊은 분들이 일찍부터 하면 참 좋습니다. 적립식 펀드. 그러니까 적립식 펀드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은행에 예금을 뭐 10만 원씩, 뭐 20만 원씩 그렇게 꾸준히 뭐 몇 년, 뭐 10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펀드 상품을 계속 꾸준히 10만 원, 20만 원을 계속 한 5년, 10년 하게 되면요. 그동안의 과거의 어떤 수익률이나 그런 거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행 예금은 워낙 이제 금리가 그동안에 낮았기 때문에 실제 그 어떤 돈이 잘 불지가 않고요. 이런 이제 펀드 상품들은 이제 잘 관리를 하면 계속 꾸준하게 이제 그걸 들면은 어쨌든 특히 이제 요즘에는 이 펀드 상품이 이제 해외 주식이랄지 해외에 잘 나가는 어떤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주식도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펀드를 어떻게 보면 잘 활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상당히 그 어떤 그 재테크 관점에서 이제 성공을 거둘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어떤 주인이 되는 권리인데 이제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개별 주식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또 작전 세력도 많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든 이 주가를 조작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 개별 주식. 근데 이제 요즘 우리 젊은 직원들은 젊은 분들은 이제 이 주식 중에서 이제 특히 해외 주식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제 서학개미라고 하죠. 서학개미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유수한 기업들의 이제 워낙 그 주식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해외에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하는 경우가 이제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채권, 펀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원금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투자한, 그래서 이제 그 투자 대상을 잘 골라야 되고, 펀드라고 하면은 그 펀드가 실제 어떻게 자금을 운영하는지를 잘 알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펀드 상품을 만약에 투자를 하실 때 그 투자 성향이랄지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 척도를 다 해주면 이제 등급별로 표시를 해가지고요. 본인이 어떤 그런, 내가 투자를 할 때 좀 위험한 걸 원하는지, 덜 위험하고 안정적인 걸 원하는지, 그것만 결정하면은 되게 다양한 투자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수익률이 높게 나오면 투자 위험도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빚내서 투자하면은 진짜 이제 큰일 나는 일이고요. 이제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펀드 투자의 장점은 전문가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적은 소액으로도 가능하고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품도 이제 가능하는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펀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주식 투자 비중이 어느 정도에 따라 되느냐, 주식 뭐 채권 그런 상품들 여러 가지 또 지역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그렇게 이제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그렇게 높습니다. 또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출 관련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꼭 좀 대출을 받는 게 되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꼭 대출이 필요한지 대출 조건이 만약에 이제 정말 또 대출을 받으셔야 될 때 대출 조건을 잘 따져봐야 되고 또 이제 가급적이면 상환 계획도 이제 당연히 이제 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될 겁니다. 사실은 이제 뭐 무리한 당연히 노후에 이제 대출이 있게 되면은 정말 상당히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당연히 아실 겁니다. 뭐 담보가 있으면 담보대출이고 그냥 담보가 없이 할 경우는 신용대출인데 아무래도 이제 담보대출이 이제 금리는 더 이제 낮은 장점이 있고 또 대출이 좀 더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대출의 경우에 당연히 이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제 그 금리가 그때그때 변동되는 금리가 있고 이제 고정되는 금리가 있는데 고정되는 경우 고정금리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만기 때까지 이자를 똑같은 금액을 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되고요. 이제 변동금리는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에서는 오히려 금리 부담이 줄 수 있는데 또 금리가 오르게 되면 금리 부담이 또 커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 판단도 또 사실은 따져보고 신중하게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원금 갚으실 때도 한꺼번에 다 이제 나중에 갚냐 아니면 그때그때 이제 나누어서 이제 분할 상환하는 것이 하는 방식이냐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어떤 소득 흐름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중에서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 할 수만 있으면 가급적이면 이제 분할 상환 방식이 이제 훨씬 더 원금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내는 이자 부담이 이제 좀 적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대출을 받을 때도 이제 사실은 뭐 당장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그냥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뭐 그냥 이렇게 조금 뭐 사인만 하라면은 그냥 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대출의 경우도 조금 가급적이면 꼼꼼하게 따져서 이렇게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또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산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아마 아실 겁니다. 저희 IMF 외환위기 때 다 힘들어가지고 뭐 연대보증 서가지고 다들 뭐 힘들지 않은 분도 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친구한테 보증 섰다가 그냥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었었는데요. 다 이제, 근데 지금은 연대보증 없어져가지고 그런데 그 보증 쓴 것도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게 또 이제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즘엔요. 이 신용 정보가 막 다 집중이 돼가지고요. 다 모든 금융회사, 뭐 통신회사 포함해서 다 공유되기 때문에요. 뭐 하나 문제 생기면요.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카드도 뭐 갑자기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신용이라는 것이 이렇게 또 우리는 적은 사회에서 또 정보통신이 발달해가지고 정보 집중이나 공유가 너무 잘 돼가지고요. 진짜 어떻게 뭘 조금 뭐가 문제가 어디가 생겼다 그러면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런 신용 관리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각자 아마 이렇게 신용 등급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대출을 만약에 받으신다 그러면 어디 딱 조회 보면요, 이 시비사들이라고 이제 신용 조회 세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등급 이런 게 막 다 나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이제 이렇게 좀 이자율도 이제 차등화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뭐 사실은 대출
대출을 받아가지고 뭔가 아니면 신용카드를 쓰고 사실은 상환만 꼬박꼬박 하면은 계속 기본적으로 이제 신용도는 유지가 되는 거죠. 물론 막 소득이 엄청나게 많아서 막 하는 경우도 이제 뭐 신용 등급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신용 등급 1등급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소득이 사실 어떻게 되든 간에 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뭐 신용카드를 원활하게 계속 쓰시고 이렇게 연체 안 하시고 그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다 이제 높은 신용등급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관리하시는 거야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타인을 위한 보증은 필요하기 이제 지금은 아예 막아놔가지고 안 받으니까 그게 참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한 금융회사를 또 정해서 이용하는 게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또 주기적인 결제대금 자동이체 쓰면은 당연히 이제 좋고요. 혹시라도 이제 연체가 있을 때는 연체 상환할 때는 오래된 것부터 상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또 경제생활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좀 뭐 소득에 이제 뭐 줄어들거나 또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채무 때문에 갚을 능력은 제한돼 있고 채무는 많고 이걸 이제 연체가 계속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경우 참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많은데요. 특히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신용 이게 연체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영업자도 되게 많고 갈수록 요즘 좀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뭔가 좀 정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이제 계속 그걸 그대로 두면은 연체만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제 이거를 정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또 이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이런 곳에서 또 이제 또 각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뭔가 이런 걸 좀 상환 조건도 바꿔주고 조금 더 뭐 일부는 이자도 조금 깎아주고 뭐 이렇게 좀 뒤쪽으로 미루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정을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안 하게 되면은 이제 계속 연체가 쌓여가지고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더 그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뭐 개인 파산제도, 개인 회생 파산제도 이런 법원을 통해서 이제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극단적으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개인 회복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채무 감면뿐만 아니라 아예 이제 법적인 도움을 받아가지고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어떤 다른 주변의 가족들한테도 피해를 주는 것도 차단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고 따뜻한 금융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런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또 이런 서민금융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민금융 상품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일정한 물론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이건 아무나 받을 수는 없고 일정한 자격 조건이 있는데 그런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은 이런 또 이제 상품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뭐 아마도 저희 진도에서도 뭐 우리 농협은행이 있고 조합이 있으니까 특히 농협은행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품들을 어느 정도 또 이제 우리 진도에서 혹시 만약에 이런 이 서민금융 지원 이런 정책 서민금융 상품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또 가급적이면 이런 대출은 좀 더 싸고 더 저리고 또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에 이런 걸 통해서 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제도들이 있고요. 이 영상은 펼 수 있어요. 정부가 대출 연체자의 채무 조정을 확대하는 특별 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취재 연결하겠습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지환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전해주시죠. 네, 우선 돈을 빌린 다음에 이자나 원금을 3달 이상 갚지 못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 중에서 이자나 원금을 10년 이상 못 갚고 빚이 1,500만 원 이하에서 소득이 2인 기준으로 월 170만 원을 못 받는 사람의 경우 상담 내용이 좀 다른데요. 1,500만 원의 빚에 대해 1차적으로 70%를 깎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대략 450만 원 가량이 남는데 이 중 절반인 225만 원을 3년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돈을 상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225만 원만 3년간 갚으면
1,275만 원가량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령자,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다소 다른 신용회복제도가 적용되는데요. 우선 채무원금의 90%를 깎아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150. 정부가 대주.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아마 이제 특히 이제 상당히 장기연 체제랄지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이제 이런 채무 조정 제도를 확대하는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또 뭐 도덕적 해이다 그러면 갚은 사람은 또 뭐냐 뭐 갚은 사람만 바보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혹시라도 이제 주변에 이제 만약에 장기 연체를 할지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계시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상품들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보험 아마 다 잘 아실 텐데 이제 우리가 보험사가 진도에 높기 때문에 저희 공제 쪽 이용하십니까? 그 뭐 단위조합의 공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뭐 생명 우리 이런저런 보험 혹시 가입하십니까? 예,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보험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게 좀 소득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을 때 미리 이렇게 이제 그 보험을 들어놓으면 이제 결국은 그게 이제 나중에 결국은 상당히 큰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보험이라는 원리가 이제 결국은 같이 이제 어떤 위험이 있을 때 그 구성원들이 조금씩 어떻게 보면 각출을 해가지고 그걸 운영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긴 분들에게 이제 그런 어떤 보장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보험은 정말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저희 이제 이 슬라이드는 이제 보험 중에서 이런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민영보험 얘기인데요. 뭐 또 우리 국가가 그래도 이제 그 어떤 우리의 그 복지 차원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보험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마 그 혜택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 그 혜택은 충분히 이렇게 이제 빠지지 않고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령연금, 뭐 유족연금, 장애연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금들은 잘 어쨌든 이게 이 제도를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 돈을 이 돈을 잘 이렇게 받아서 이용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조금 나중에 한번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민영보험이 이제 결국은 제가 드렸던 이런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이 특히 이제 우리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갱신형이 있고 비갱신형이 있는데요. 이제 갱신형은 이게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일정 시점마다 이제 보험계약을 갱신을 해요. 근데 이제 갱신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험료가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조금 싼 대신에 뭔가 이제 제가 보험 기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야 되는데 보장받는 기간을 계속 이제 보험료가 올라가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이제 이런 비갱신형은 이제 조금 처음에는 보험료가 비싸지만 그래도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같은 보험료만 내면은 보장을 오랫동안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손보험이랄지 이런 보험 가입하실 때 이런 갱신형하고 비갱신형 이런 것도 좀 차이점을 아시고 잘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험 중에서 이제 이런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보장성이 있고 또 약간 저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보험 같은 경우 이제 저축성 보험인데요. 이거를 이제 연금을 나중에 받는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연금식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는 보험인데 이제 이거는 약간의 이제 여유자금을 미래 대비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저축성 보험 상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금융 투자 상품을 통해서 뭔가 조금 더 수익률을 올리고 하는 그런 것들하고도 이제 비슷한 그런 상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실손의료보험인데 이제 실손의료보험 혹시 실손의료보험 다 가지고 계십니까? 대부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럼 그 우리 실손의료보험은 주로 어디서 사십니까? 가입하십니까? 어디? 삼성생명 뭐 이런데 예. 뭐 메리츠 뭐 이런 예.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금감원 같은 경우에 이제 민원을 하는데 민원 처리할 때 보험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보험 민원이 가장 많은데 이제 뭐냐면 이제 보험회사에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보험 사고가 생겼는데. 근데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핑계거리만 있으면 무조건 그걸 대고 이제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계약 전 알리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아니, 너 계약을 할 때 뭐 이제 그게 다 거기 조사를 하거든요. 뭐 어떤 분이 뭐 계약할 때 나는 최근 몇 년 동안 뭐 병원을 간 적이 없다랄지 뭐 어디서 큰 뭘 안 했다랄지 이제 그런 것도 알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따져가가지고요. 어디 뭐 개인병원에 어디 가서 무슨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유를 걸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계약 전에 알릴 의무를 이행을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보험금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되게 아무튼 이게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아무튼 핑계만 있으면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하실 때 꼭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는 이제 좀 제도가 좀 좋아져가지고 이제 혹시라도 보험 가입했는데 뭔가 좀 조금 불리하다랄지 뭔가 조건이 안 좋다 할 경우에는 당연히 철회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좀 어떤 경우에는 이제 무효가 되는 계약도 있습니다. 또 취소도 할 수도 있고요. 자, 제가 2일까지 가져왔습니다. 지금 다 나왔어요. 누가 문의가 엄청 많았던 보험들. 네. CI인데 갱신형. 하나 볼까요? 형님, 자, 궁금해요. 아니, 1위는 좋은 게 아닌데, 뭘까요? 비과세에서 죽이라더니. 종신보험? 비가 됐어, 출이라니. 종신 왜 안 나오는데? 나는 이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말씀 좀 이상한 생각이 나니까 다시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이 제작진이 정말 대단한 게 김현우 아나운서 정신보험이 그렇게 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크게 동안 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노래를 하면서 종신은 저축이 아니야. 종신은 저축이 아니야. 이제 돌아가셨을 때 사망 시에만 주는 것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막 모아놨는데 실제 보험사가 판매할 때는 나중에 이제 보장해주고 저축인 것처럼 이제 하는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사망해야만이 이제 상속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 네, 남성, 여성이 아니라 저축성과 보장성. 정신보험은 이제 보장성 보험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가입을 하고 나서 내가 한 달 뒤에 사망을 하던 아니면 뭐 100세에 사망을 하던 언제든 사망을 하면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보장성 보험이고요. 자산을 늘려가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저축성 보험과는 좀 다르다라고 좀 봐주셔야 됩니다. 가입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종신보험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리고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혹시라도 뭐 주변에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냥 이렇게 돌아가셨다거나 이제 했을 때 이제 혹시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속조회를 통해서도 이제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이런 지금 숨은 보험금 찾기라는 또 이런 그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내 보험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또 가족들이나 친지나 다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되게 여러 채널에서 많습니다. 뭐 지자체에서 요즘은 그런 서비스를 해주기도 하고요. 이제 보험 상품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상품의 경우도 가급적이면 뭔가 가입하실 때 그래도 설명은 잘 들으시되 또 한번 좀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봐가지고 어디는 더 좋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제 비교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좀 좋은 조건으로 보험도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상으로 이제 뭐 그 금융 상품 관련해서 이제 너무나 아마 다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테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봤고요. 마지막 한 5분 정도 이제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그냥 꼭 좀 반드시 조금 아시면 좋을 내용들로 제가 그냥 강조 한번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뭐 진짜 속여가지고 요즘에는 모든 게 이제 옛날에는 그냥 뭐 은행에서 뭐 그냥 돈 찾고 있는 사람들 그냥 탈취해서 갔다면 요즘에는 다 모든 게 사이버상에서 다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뭐 스미싱, 파밍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 노출된 제 개인정보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속임수, 거짓말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범죄 행위를 합니다. 뭐 정부기관, 금융회사 이렇게 사칭하고요. 특히 뭐 검찰, 경찰, 금감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칭해가지고 이분들이 또 한국말도 잘해요. 옛날에는 초기에는 막 조선 쪽 써가지고 이 사람들 이상하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한국말도 잘하고 아주 조직적이고 또 뭐 이게 번호가 이렇게 찍히는 번호가 여기 휴대폰에 이제 실제 뭐 거기 금감원의 전화처럼 그렇게 찍히게도 조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게 깜빡 속을 수가 있는데 이제 전화를 이상한 것 같으면 전화를 끊고 그 전화번호로 해보면은 그 전화번호에는 그런 전화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찍혀 있는 번호만 가지고는 이걸 알 수가 없고 당연히 뭐 이렇게 협박합니다.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뭐 딸을 납치했다고 그러고 또 이제 이걸 할 때 또 이제 어떤 대포 통장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그걸 이렇게 이제 돈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또 사기를 벌입니다. 또 이제 대출이 필요하신 분한테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이리저리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돈을 또 뜯어가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대출해주겠다고. 뭐 정책 자금이 나왔으니까 고금리 뭐 이렇게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돈을 요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워낙 수법이 고도화돼가지고요. 깜빡하면은 그냥 다 속습니다. 납치 빙자, 사고 빙자 해가지고.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 요즘은 수법이 많이 알려지면서 누가 이런 전화에 당할까 싶지만 지난해 하루 평균 130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루에 134명이면. 기자에게도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어떤 말을 하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용규 기자입니다. 회사 사무실에 있던 기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010으로 시작되는 평범한 발신번호. 이용주 기자입니다. 오늘 이용규 씨 보내주십니까? 예. 그다음에 수고하신데 연락드린 것은 서울중앙지검의 김태형 수사관입니다.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대뜸 겁을 줍니다. 1학년 대포통장과 위조된 신분증을 앞서 놓지 않은 가정에 이용규 씨 본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통장권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 발신 번호로 다시 걸었더니 없는 번호라고 나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올려놓은 보이스피싱 용의자와 목소리도 내용도 일치합니다. 이 압수수색을 통과하는데 여기로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 예방하려면 이제 당연하죠. 낯선 사람한테 금융거래 정보 안 알려줘야 되고, 막 검찰, 경찰이라고 하면은 그냥 알려줘 버리더라고요. 당하신 분들은. 근데 이제 경찰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 금융정보 요구할 수도 없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면은 그냥 이렇게 또 정신 없으실 때 그런 전화 받으면 그냥 뭐 알려주기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알려주시면 안 되고, 현금 지급기로 막 가서 뭘 또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당연히 뭐 자녀 납치 뭐 협박하고 하는데 이제 항상 이렇게 또 자녀들한테 이제 연락하고 또 자녀 친구한테 연락하고 해가지고 실제 한번 확인해서 이제 그렇게 좀 해야 되고요. 또 개인정보를 어디서 알아가지고 막 미리 뭐 내가 어디 은행에 뭐가 있다든지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일단 그걸 아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뭐 전화나 문자 메시지 이런 거 이렇게 굳이 답하시지 않아도 모르는 전화번호, 모르는 데서 뭔가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오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받으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이 전화와 관련된 사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모르는 쪽 관련해서는 모르는 전화번호에서 연락이 왔다 그러면 절대 받으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상책입니다. 이제 또 이제 이 남한테 또 대포 통장으로 이제 내 통장 계좌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뭐 내 통장을 누군가가 뭐 빌려달라는 그런 식의 이제 또 어떤 사기범들이 그런 유혹이 있는데 뭐 당연히 통장을 뭐 남한테 빌려주는 것도 이제 처벌을 받는 거고요. 이제 이거는 또 인터넷 상에서도 이제 뭐 당연히 이메일이나 이런 걸 열어보다가 이렇게 이제 열면은 자동적으로 뭔가 이런 막 이상한 사기로 이제 그런 어떤 은행 홈페이지가 막 나오게 되고요. 거기서 뭘 입력하라고 그러면 그 입력한 정보 가지고 그냥 다 사기칩니다. 그냥 있는 돈 다 빼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뭔가 이렇게 이런 이상한 거를 받아가지고 연락된 거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홈페이지가 뜨면은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거의 진짜 같아요.
이것도 스미싱 같은 경우는 문자 메시지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는 그냥 일단 무조건 다 그냥 받으시면 다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문자는 그냥 지워야 되고요. 저것들이 상당 부분은 다 이제 사기입니다. 뭐 여기 한참 이렇게 있었는데 딸을 자기가 데리고 있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뭐 미국인데 용돈이 떨어져가지고 보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당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항상 조금 확인해보고 왜 갑자기 돈을 보내달라고 그러지 항상 의심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보내주더라도 확인한 다음에 돈을 보내줘야 됩니다. 여기 뭐 어떻게 정보를 다 빼돌려가지고 뭐 딸처럼 해가지고 이제 그냥 이렇게 카톡까지도 이제 이렇게 위조해가지고 사기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사기를 당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제 그게 이렇게 막 당황하게 되거든요. 처음에 볼 때는 막 이제 돈을 막 줘요. 그리고 어디다 보내거나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그냥 보내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30분 안에만 사실은 조치를 하면 되는데 그 이제 고민만 하다가 30분이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30분 안에만 조치해주면은 그걸 이제 지급정지를 시켜가지고 이제 그걸 환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분 안에 빨리 정신을 차려서 이제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예방을 하려면 이렇게 정부기관이라고 뭔가 또 하게 되면 일단 무조건 의심을 이제 해야 된다.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모르는 전화, 모르는 뭐 이메일, 문자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의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사수신이라는 거는 뭔가 막 높은 금리로 뭔가를 주겠다고 이렇게 막 이런 유혹하는 게 있습니다. 뭐 좋은 땅이 있는데 이거를 뭐 투자하면은 뭐가 된다랄지 아니면 뭔가 어떤 회사가 조만간에 주가가 엄청나게 오를 것 같은데 지금 뭐 조금이라도 뭔가 투자하면 되니까 뭘 하라랄지 실제로요 그걸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 그게 참 신기합니다. 뭘 믿고 이렇게 내 돈을 뭐 몇백만 원 이거를 그렇게 이제 항상 그런 어떤 이상한 유혹이나 뭔가 막 좋은 기회가 있다라고 되게 이렇게 교묘하게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약간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신뢰를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당연히 저희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상 제가 시간이 촉박해가지고요. 일단 너무 급하게 조금 서둘렀습니다만은,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질문 받으시죠. 예. 질문. 네, 원장님.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혹시 그 가상자산에 예. 지금 투자는 괜찮을까요? 아, 예.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실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부 당국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이제 실질적인 효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이제 어떤 대처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상자산 시장이 이제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뭐 미국의 월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뭐 미국 유럽 시장에 있는 분들도 이제 일정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자산으로 이미 이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자산 중에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더리움이 있고 이제 나머지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도권 금융회사나 큰 이런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변동성은 크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앞으로의 포텐셜, 잠재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되 조금 그렇게 이제 내 재산이 운영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 그러면 조금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해보셔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미 이제 비트코인을 기초로 한 뭐 파생 상품, ETF는 이런 상품들도 만들어지고 또 이제 아시겠지만 뭐 원화 기준 스테이블 코인이랄지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친화적인 정책들을 많이 구사를 하면서 이제 결국은 다른 나라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이 아무래도 이제 규율 체계가 조금 이제 만들어지면 오히려 이제 좀 신뢰가 되는 가상자산 쪽은 그래도 투자 기회가 분명히 이제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관세
있는데 예, 예. 압박과 관련해가지고 예, 예. 그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미국 측에서 알래스카 뭐 가스라든지 예, 예. 선소 예, 예. 한국 조선 예, 관련해가지고 예. 예. 군함을 건조한다든지 예, 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경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사실 시장에서는 되게 우려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트럼프 관세 정책이 우리한테는 기본적으로는 좋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 한국에게 좋은 어떤 몇 가지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이제 중국 쪽을 미국은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중국 쪽에서 뭔가 한국이 대체로 이제 뭔가 그 경쟁력이 있는 뭐 조선이라 할지 뭐 우리 뭐 방산 쪽이라 할지 아니면 에너지 개발 쪽이라 할지 이런 쪽에 이제 우리 쪽에 이제 기회가 있는데 그 알래스카 에너지 그 가스 그 부분은 경제성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괜히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냥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손해만 보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제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줄 거는 주더라도 얻을 거는 얻어야 되고 그 얻을 수 있는 관점에서 되게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서 특히 뭐 우리 방산이라 할지 조선이라 할지 아니면 뭐 우리 뭐 이제 소형 원자로 같은 것들이라 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한다면은 이렇게 좀 저희가 그런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재명 정부가 지금 되게 실용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오늘 이제 강의 도중에 상호금 중에 그 단위 농협이라는 얘기를 몇 번 하셨어요. 예. 단위 농협이라는 것이 그 용어가 없어진 게 10년 넘었어요. 아, 그랬군요. 단위 조합. 지금은 이제 단위 조합이라고 하지 않고 지역 농협이라고. 그렇군요. 예. 지역 농협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저희는 그냥 이제 제가 그렇게 쓰는 이유는 이제 상호금융의 정의가 이제 은행하고 달리 이제 그 소위 말해 출자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출자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조합원이 주인이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합원, 이제 그래서 이제 굳이 얘기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뭐 크레딧 코어퍼레이티브, 크레딧 유니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조합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 농협이군요. 예. 아까 금융투자상품 종류 말씀하실 때 예. 기타 금융투자상품의 파생상품이나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별로 안 해주셨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파생금융 상품이라는 건 어떤 상품이냐면은 어떤 그게 주가라 할지 아니면 어떤 금리라 할지 환율이라 할지 아니면 유가라고 할지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어떤 그 가격이 변했을 때 그 어떤 수익 구조가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파생금융 상품은 그러니까 그 파생금융 상품 자체의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기준이 되는 뭔가의 자산이 있어요. 자산이나 가격이 그 자산에. 그것에 연동해서 어떤 수익률 구조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ELS다 그러면 그거는 뭐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Equity Linked Security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에쿼티가 링크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주가 지수가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자면 H 지수에 연계된 이제 파생 그 ELS다 그러면 H 지수가 어떤 지금 뭐 예를 들자면 현재 시점에서 뭐 만인데 기본적으로 한 뭐 1년 이내에 한 8천까지만 떨어지면은 한 5%를 줄게. 근데 8천 밑으로 떨어지면 뭐 50% 손실 나. 근데 무슨 8,000원이 아니라 7,000원 떨어지면은 다 손실 나.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구조로 파생 상품이라는 건 어떤 그게 이제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린 예는 그 주가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주가 지수가 어떤 시점보다 더 이렇게 뭐 오르고 떨어졌을 때 그것의 어떤 공식으로 그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 상품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뭐 사실은 그런 ELS 상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위험이 있잖아요. 어떤 주가 지수가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다 돈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안 할 수 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떨어지겠어? 그런 확률이 높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금리는 좋고 하니까 이제 많이 가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파생금융 상품도 안전하게 잘 활용하면 그래도 수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상품이긴 합니다.